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미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더라도 가격을 높게 적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게 동반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점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현숙님, 운동하면서도 목돈연구소는 포기 못하죠. 부동산 관심은 많은데 도무지 정책이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이 코너 듣고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제가 이제 오프닝에 고가주택 기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뭐에 중요하냐 하시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정책이 먹혀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맞습니다. 보고 소비자들도 반영하니까. 개인적으로 얼마가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한 18억 정도? 18억? 18억은 넘어야 고가주택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루스하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고요. 상승률을 따져보면 우리 10년, 15년 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한 25억이 넘어야 고가주택이죠. 그러나 18억? 기준을 만든다면 저는 18억 그러니까 정도는 정책 넘어야 기준? 정책 기준은 18억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성훈님은 저는 일단 우리 집보다 비싸면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상대적인데? 대출 기준이 맞다. 그래서 지금 KB 시세 15억 이상은 15억 못 받잖아요. 한 푼도. 그러니까 시세 15억으로 그냥 하면 어떨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말이 나왔으니까.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뒤죽박죽이에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부터 한번 보면은요.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이 11억입니다. 그럼 시가로 따지면 15억 비슷하게 되겠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들은 6억, 공시가격 6억, 합산 6억이고요. 또 이게 중개보수 요율, 중개보수 요율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이 15억. 그렇죠. 15억이고요.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그 시세입니다. 그렇죠. 1가구 1주택 월세 과세 기준은 또 공시가격 9억.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중도금 대출 기준도 분양가격 9억. 9억. 분양가 그렇죠. 9억이요. 뭐 LTV 규제 같은 경우도 9억도 있고요. 최근에 양도세 1세대 1주택은 12억. 어제부터 한 건. 어제부터. 그건 시세 12억이에요. 그건 또 시세 12억. 그래서 너무 몰라요 뭔지 이게. 도대체 진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1억이야? 12억이야? 13억쯤 되나? 뭐 9억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사실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표준화, 통일화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금액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고가주택 기준 하나만 만들고요. 공시가격 발표할 때나 매년 한 번씩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발표해 주면 그해 왜냐하면 우리가 시세가 움직이니까 우리 최저임금 발표하듯이 올해 고가주택 기준은 15억 5천입니다라고 하면 15억 5천 넘어가면 고가주택 안 넘으면 저가주택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9억 11억 가니까 이게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발표하듯이 올해 국가주택은 얼마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혼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 많아요. 한 2개 정도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럼요. 너무 어렵고요.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바뀌면 또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기준도 2008년도에 바뀌고 13년 만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12억이 되면 앞으로 또 언제 또 바뀔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생각해 보면 이번 12억은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권순미 님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동네 부동산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요즘 쉽지 않은가 봅니다. 거래량이 뭐 거의 뭐 폭감. 그렇죠. 폭감이죠. 뭐 없죠. 서울이 뭐 한 500건 정도 나오니까 월 거래가 서울이 500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식이 제 자녀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 차린다라고 하면 저는 말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요. 어제부터요. 네.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네. 뭐 아무리 차익이 얼마 되더라도 안 냅니다. 네. 그 기준이 네. 시세 12억이 이제 네, 어제부터죠. 예, 어제입니다. 좀 시장에 1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는다거나 합니까? 어때요? 물론 1주택자들은 일단 박수를 치고 있고요. 네. 지금 물량이 나와요. 나오는 물건들은 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빨리 확정을 안 해주니까 홀딩하시는 분들 네.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요. 안 팔려는 분들이 갑자기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물건이 아니라 왜 11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냐면 이거 언제 바뀌지라고 해서 맞아요.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안 팔고 있었거든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요. 그렇죠. 정책 불확실성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1월 통계는 아마 조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수치가 나오는데 정부나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래량, 그런 매물 증가, 매물 동결 현상을 없앨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건드려 주느냐가 관건이죠. 지금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좀 한번 나왔다가 네. 쑥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습니다. 반발. 그건 이제 대선으로 그냥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기 내는 불가능할 것 네. 같고요. 뭐 정부 여당도 반대하고요. 반대 여론도 많고 여당 내에서도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던져봤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 어떤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가령 6억, 7억의 1주택자입니다. 네. 사셨던 분들의 집이 네. 13억 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하고 뭐 12억도 된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진짜 뭐 양도 차익이 6, 7억 되니까 세금이 상당했는데 네. 이제 지금 12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1주택자가. 그럼 네네. 그런 분들이 네. 6억, 7억에 산 분들이 한 11억 5천, 11억 4천 이렇게 내놓으면서 소위 말하는 세금 받으려고? 부분을 네. 가격을 좀 떨어뜨리면서 이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요. 12억이 이하, 네. 12억이 안 되면 비과세고 12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네네.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부터 치고 양도 가는 차익이 거죠. 6억이라고 네. 치면은요. 양도 차익이 6억이나 7억이 되면 12억이 13억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분모가 13이 되고요. 분자는 13 빼기 12가 돼요. 네. 그러니까 13분의 1만 내면 되니까. 네, 그 12억 이상 부분만. 그렇죠. 7억에 13분의 1이면 세금 그것도 아깝다라고 하면 다운 계약을 하겠지만 저는 그걸 아까워서 과연 불법에 다운 계약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아니 될까. 다운 계약이라보다 그 12억 안짝은 저렴하게 네, 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네. 저렴하게 파는 게 유리하냐 세금 내는 게 유리하냐인데 13분의 1 정도면 세금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1주택자 물량도 나오기는 좀 나오긴 나오죠. 지금 6월 달이었나요? 네. 이게 한 달하고 발표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매물을 좀 1주택자인데. 1주택자들은 내놓고요.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막혀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1주택자인데 팔아야 되냐라고. 이제 그럼 그분은 팔고 뭐 어떻게 어디 가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팔고 뭐 하냐니까 네. 아무런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안을 찾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은 실수요주잖아요. 네. 보험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네. 대책 없이 팔아서 뭐 집값이 뚝 떨어지면 잘 팔았네. 투자의 이렇게, 규제네 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또 고민의 연속이거든요. 나 다음에 언제 사야 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안을 만든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들은 팔든 안 팔든 결정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너무 일희일비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일각에서는 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해줬냐. 이거 여기에 대한 또 해줘야죠. 해줘야 됩니까? 원래 9억이었는데 네. 이게 실수요주잖아요. 네. 하는 사람들 나는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걸 굳이 뭐 아니면 장기보유 시세도 공제를 올랐으니까. 더 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15억 줘도 괜찮지 않을까.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니까요. 그래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주든가 뭐 한다면 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안 해줘도 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급 확대와는 무관하다. 공급 확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택시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죠. 아직은 마이너스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는데 볼까요? 하락 지역이 좀 늘어났고요. 대구하고 세종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상승 지역을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은 역시나 없습니다. 네. 마산, 원주, 제주, 강릉, 창원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전세도 좀 재밌어요. 제가 전세 통계도 봤는데 네. 용인 처인구, 예. 용인 중에서도 약간 좀 외곽 지역이죠. 예. 처인구 전세 상승률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저가, 예. 저렴한 지역들로 가기 때문에 예. 서울 수도권은 확실히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 풍선 효과라든지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좀 저렴한 주택을 찾는 수요들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집값이 네. 안정적이다. 근데 그 평소에 막 급락할 수 있다, 떨어진다, 고점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는 굉장히 완곡하게 자신감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두 기관에서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네. 서울 수도권이 마이너스가 나오나 어떨까요? 저도 그런 이번 느낌을 주 들었어요. 네, 좀, 내일이죠. 뭐라 그럴까요? 경제부총리께서 좀 자신감을 회복했다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경제 수장들은 자기 감을 네.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아마 통계를 보신 것 같고요. 통계를 예.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유추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나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심지어 마이너스 상승률. 마이너스 상승률이 진짜, 나왔을 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회복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집값 오른 게 얼마인데 이제 그 정도 안정 가지고 안정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있지만 네. 그래도 상승이 둔화되고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평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그걸 좀 높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좀 부족하다거나 네. 쫓긴다거나 할 때는 말을 더 막 세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가 맞아요, 고점이야. 맞아요. 이제 앞으로 뭐 불안하니까. 40% 급락할 거야. 그런데 그렇죠. 확실하게 뭘 차기였을 때는 좀 여유롭게 이야기를.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예. 원래 강아지들도 예. 불안하면 더 많이 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고 예. 통계도 그렇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면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주는데 예. 지금 최근에 보면 좀 굉장히 여유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좀 보여줍니다. 자신감을 찾은 것 같고요. 여러 목소리들 예. 최근의 흐름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팔아야 되는 전화도 받고 있어서 네. 분위기가 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 실수요자분들은 한번 진짜 계속해서 시세를 보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진짜 변곡이 왔는지 이제 하락으로의 시작이 왔는지 맞습니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알리는 바로미터가 경매 시장인데 네네. 경매 시장 역시도 집값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낙찰 가율이 있고요. 그렇죠? 네. 낙찰 가율이 있고 낙찰률이 있는데 네, 그렇죠. 두 개 지표가 동시에 다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률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낙찰되는 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이죠. 서울 경매가 45건 중에 17건이 유찰이 돼서 낙찰되는 율이 62%가 됐고요. 낙찰 가율은 뭐냐면 네. 우리 감정가액 있잖아요. 네. 감정가액 대비 얼마나 높게 낙찰이 네. 되느냐 비율인데 만약에 시세가 뜨겁다면 더 주겠죠. 더 주겠죠. 네. 돈을 더 주고 네. 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떨어졌어요. 이게 10월 달에 119.9%였는데 이게 107.9%로 12%포인트를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써낼 때는 그렇잖아요. 기대감도 들어가고 오를 것 같으면 좀 풀이 더 더 쓰죠. 공격적으로 네. 더 쓰는데 네. 공격적으로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미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더라도 가격을 높게 적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네. 이게 동반 하락을 보여주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점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만 소장도 과거에 제가 쓴 칼럼도 이렇게 봤는데 항상 이 경매 시장이 먼저 좀 먼저 네. 이게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선행지표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런데 지금 낙찰률도 그렇고 그렇죠. 낙찰 가율도 그렇고 맞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 안정적인 발언 네. 그 분위기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좀 이빨이 맞아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랜만에 집값이 하락하는 걸 좀 보나요? 과거의 경험이 어때요? 이 정도로 좀 이제 경매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 그다음 매매 시장으로 가죠. 이게 관건이 일시적이냐 대세 하락이냐의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데 예. 2017년도에도 조정장이 좀 있었고요. 매년 조정장은 있었는데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잠깐 조정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요 상승이 너무 오래 네.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 사실 우리 소득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사실상
어느 정도 넘어버려서 버블이 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대출 규제도 너무 심합니다. DSR 규제. 네. 가장 문제가 기준금리. 이제 더 이상 저금리가 아니다는 거죠. 인상으로 추이가 변경이 됐고 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버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파트 시장은 특히 심리거든요. 심리인데 최근에 심리가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저는 중국도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중국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여쭤볼 부분들이 있고요. 네. 중국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2017년과 18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번 조정장이. 물론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매수 대기자들이 있어서 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시적인 반등을 거치다가 매수세가 두텁지 않으면 다시 또 약간 하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과정을 두세 번 정도 2, 3년에 걸쳐서 두세 번 정도 해야 본격적인 하락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좀 상당 부분 낙폭이 나오는 것이 세종시 미분양, 네. 대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GTX 뭐 이런 호재 때문에 올랐던 맞습니다. 의왕, 뭐 광명 이런 쪽도 좀 서서히 좀 이게 보이네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네. 특정 지역만 대구 광역시만 그렇다라고 하면 대구에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많이 오르니까라고 하는데 올랐으니까 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분명한 사실은 오버슈팅이 됐던 곳들, 버블이 꼈던 곳들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세종시 어마어마했잖아요, 작년에.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올랐는데 역시나 최근에 하락 지역이라고 하면 세종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의왕도 GTX 때문에 엄청났잖아요. 엄청났죠. 그런데 최근에 뭐 1억 낮춰도 잘 거래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광명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 서울도 거래가 잘 안 되고 똘똘한 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줘서 그렇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라면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러다가 또 오르고 이러다가 또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잘 좀 외면받죠. 네. 예. 그러다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네. 뭐라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아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야,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한다면 진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매물은 안 나오는 것도 또 현실 매수 대기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네. 또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급매물이 나와야 이제 뭔가 그렇죠. 김인만 소장도 오케이 할 텐데 예, 그건 아직은 없다. 자, 그리고 중국 부동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중국 부동산은 억지로 중국이 이제 정부가 막아내고 있는 거고요. 헝다 파산하고 밑에 뭐 15위권들 뭐 양광백 이런 데 다 파산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궁금한 거 중국 부동산이 만약에 무너졌어요. 그럼 한국 부동산도 무너지나요? 그러니까 즉 어떤 이게 좀 연관관계가 있나요?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도 그렇고요. 수입도 그렇고요. 최근에 요소수 문제만 보더라도 중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수출과 수입이 다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제가 앞서서 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작년 올해 집값이 왜 올랐을까? 주택이 진짜 부족했을까? 주택이 갑자기 부족해질 리는 없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건 맞았잖아요. 맞는데 신규 입주 물량 아니 공급이 작년 올해만 갑자기 부족해졌나요? 계속 부족했단 말이에요. 서울은.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원래 부족했는데 왜 갑자기 작년 올해 갑자기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집을 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원인은 불안감이거든요. 지금 사지 않으면 심리. 지금 사지 않으면 나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거는 필요가 아니에요. 근데 자 중국 헝다그룹을 지금 막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저는 믿음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도 그렇고요. 서방 국가들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중국 정부는 다 막을 거야. 정부가 진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중국 주식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다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헝다가 지금 디폴트래도 그래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저는 막연한 기대감을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에이, 중국이 설마 뭐 어떻게 되겠어. 중국 정부가 막겠지. 통제하겠지. 우리도 믿고 있고요. 저도 믿고 싶은데 그게 어긋났을 때
진짜 막고 있는데 못 막고요. 댐이 구멍이 났는데 손으로 막다가 물이 터졌을 때 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은 뭐 미국이지만 저는 우리 심리 밸런스가 지금 또 불안하잖아요. 기준금리 오르고 네. 뭐 대출 규제도 하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인플레도 나오고요. 인플레도 나오고 야 어떡하지? 불안한데 믿는 형인 중국이 깨졌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진짜 그게 뉴스가 나올 때 그것도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 다주택자들 가지고 있는 매도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제 분위기가 작년에는 못 사서 불안했잖아요. 네. 이제 반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팔아서 불안한 거. 그렇죠. 저는 경착륙은 안 된다고 보고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이 되더라도 서서히 안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빵 터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기 이제 미국 부동산이 빵 터졌죠. 그렇죠. 또. 예.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도 상품.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네, 주식이야 뭐 네.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뭐 미국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6개월 동안 거의 뭐 반토막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중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빵 터지면 우리는 진짜 순식간에 조정장이 쭉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요. 연결은 돼 있다. 연결이 돼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외환 위기하고 다르거든. 외환 위기는 우리 내부의 문제였지만 그래서 흥다에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통제를 못한다라는 그게 기정사실화 된다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 정부가 아무리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해도 그게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강력한 어떤 공산당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고 있죠. 네, 그래서 막 저가 분양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네. 막 싸게 팔려고 하면 팔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 막아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막을 거야라는 불안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잘 막아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2008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는 미국이에요. 미국이었죠. 그때 뭐 뉴스들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고 강아지가 있으면은 남편 명의로 집 한 채. 부인 명의로 집 한 채, 강아지 명의로 집 한 채. 그때는 그랬어요. 완전히 미국 부동산이 정말 초버블이었었는데 90% 대출 받고 뭐 모기지 막 그렇게 했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깨진 거죠. 깨졌는데 미국도 통제를 못했거든요. 과연 중국은 우리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좀 걱정입니다. 우리 1929년도였나요? 미국 대공황 시작이죠. 대공황 시작 전에 대공황 시작 전에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미국은 드디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굉장한 자만심이 넘치는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는 드디어 경제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자만감을 가지고 1년 후에 터져버렸거든요. 통제를 못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중국 정부가 막아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경제를 통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 당장은 아니나 최악의 경우에 막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 2번 하고 그러는데 중국 쪽의 부동산까지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또 어두운 둠스데이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맞습니다. 거고요. 최악을 또 알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밝게 최악을 올라가는. 알고 있으면 또 이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